특히 장도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면 재선거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서울시장도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반응이던데. 근데 이제 국힘 내부에서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는 뭐 박선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부분 재선거를 얘기를 하긴 하던데, 이건 전형적인 정치 쇼다, 재선거 주장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도 선거 다음날, 다음날 새벽에 재선거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러니까 재선거 요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원님 보시길 때는 어떠세요? 그럼요. 재선거를 어떨 때 할 수 있는지가 선거 무효돼야지 재선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재선거를 그럼 법을 바꿔서라도 하자라고 한다면은 굳이 또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자기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무례한 주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요건을 알기 때문에 그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내부에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속셈이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국힘 내부에서도 지적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쟁점을 삼아가지고 당대표 지위를 더 유지하고 연명하려는 정치적인 술수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저러다가 말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장 대표 장동혁 대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선관위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땔감을 대주는 꼴이 되버렸다. 그렇죠. 굉장히 공감이 되던데 장도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시 현장에 이제 그 재선거가 아닌 재선거 옆에다가 부정선거라고 써 있는 손팻말을 들고 그 시위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못 봤네, 저는. 그러면서 사전투표도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주장들인데,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 게 저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의원님. 걱정스럽죠. 누가 봐도 걱정스럽고 상식적으로 그게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본인이 당대표까지 될 수 있게 한 지지 기반이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음모론을 외치던 아스팔트 극우에 기대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의 당원들이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또 많은 숫자가 그 주장에 빠져 있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역시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다가 소구하면서 그런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최우선적인 고려일 테고 계산일 테고, 두 번째는 본인 입장에서 제일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껄끄러운 상대가 한동훈 오세훈이었는데 다 당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흔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본인 주장대로 재선거가 혹여라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더 좋겠다. 내가 당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훌륭한 대표인데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참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또 이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좀 폭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선관위라는 기관 자체가 어떤 기관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도 다시 알게 됐는데, 선관위가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소위 말하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가 5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맞게 독립성도 보장을 받고 있고요. 특히 작년 2월에 이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다라는 헌재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그 독립성이 다시 한번 확인받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그러면 어떻게 탄생했느냐라고 보니까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역사적 사건이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3.15 부정선거의 결과로 1960년적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 3.15 부정선거 그때 이제 선거관리를 지금의 행안부인 내무부가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선거관리를 행정부하고 좀 독립된 기관에 맡겨보자라고 해서 지금 선관위가 탄생한 걸 보면 그렇게 탄생하면서 독립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막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책임감에 비해서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 무사안일, 무능,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철밥통이 의심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 말씀에 조금만 더 역사적인 얘기를 보태자면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관위라는 걸 헌법에 처음 명시하고 출범을 시켰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부 독재 정권이 이어질 때는 선관위를 또 장악을 해가지고 역시 이상하게 선거를 하는데 동원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행헌법, 현행헌법에다가 선관위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훨씬 더 강화해서 보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화의 역설인데, 민주화를 통해서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했던 대표적인 기관이 검찰, 그리고 선관위, 그 다음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바로 했던 여러 가지 뭐 정보기관들이나 군부, 뭐 예전에 이승만 시절에는 경찰, 뭐 이런 데들이 더 이상 그렇게 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를 이뤄 놓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폐쇄적인 권력 집단 내지는 친목 집단으로 그 변질돼 가면서 자기들 것만 챙기는 대표적인 조직이 검찰하고 선관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다 표출해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만 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당시 3.15 부정선거의 결과물로 또 그거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발포를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책임을 물어서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서 최인규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도 하고 내무부 장관을 했을 때 홍진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역시 사형 구속돼서 사형 선고까지 1심에서 받았는데, 그 있다가 무기징역으로 뭐 바뀌고 어쩌고 하더니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풀려 나왔어요. 그 홍진기 씨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 아세요, 앵커? 잘 모릅니다, 솔직히. 네. 홍라희 씨는 아시죠? 네. 홍라희 씨 아버지예요. 예.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홍진기, 이병철 이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같이 사돈을 맺고 뭐 힘을 잡고 하면서 오늘날에 이제 삼성, 중앙일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불행한 현대사 속에서 선관위가 그 분리되지 않는 탄생 배경과 국민들의 기대, 또 그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만큼의 역량을 발전시켜 왔어야 되는데, 선관위를 설계하면서 거기 그 공정성의 상징으로서 법관들을 이제 거기 위원장으로 시군구부터 중앙선관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그냥 일종의 바지사장처럼 간판으로만 기능을 하고, 실제 거기 이제 중앙선관위 같으면 사무총장, 그렇죠. 그 다음에 상임 선관위원으로 한 명밖에 없는, 그렇죠.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주도하는 조직이 됐고, 그러면 그 안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인사를 포함한 이권을 둘러싸고 파벌이 생기고, 그거를 외부에서 견제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봉쇄돼 있고,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아주 이상한 문화를 발전시켜 놓고, 사실은 이번 일 터지기 전에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앵커께서는 취재해 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교사들이나 그렇죠. 지방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다 떠넘긴다거나 하는 일도 없이 와서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응축되어 있던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자체 반성이나 뭐 이런 게 없이 거기다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기관의 명예와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조직이 긴장하고 그런 점들, 의혹들을 한 점 없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일, 그러니까 그냥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후진국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후진국이었던 시절에도 있지 않았던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나니까 좀 너무 참담하죠. 우리가 이러자고 민주화를 한 건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 9명 구성할 때 뭐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하는 게 견제와 균형 공정성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아주 이상한 조직 구성이 돼버려 가지고 뭐 그 위상에 비해서 전문성은 좀 낮고 이번 사태로 사실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주의 체계가 돼버리지 않았냐라는 지적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그
정부가 나서서 뭔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야지만 선관위로 손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헌법 규정을 보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조직 구성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각급 선관위원회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을 해서 최대한 입법부가 기존의 어떤 난맥상이라도 먼저 좀 수술해서 제거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당대표가 사퇴 요구에 직면했어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우선은 장동혁 대표의 사태는 예. 시간순이다. 그냥 지켜보면 알아서 정리될 것이다. 알아서 정리된다. 왜냐면은 여러 방송에서도 여러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미 수세에 몰려갖고 벼랑 끝에 이렇게 간당간당 하고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 그런데 장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됐잖아요. 정점식. 아, 정점식. 예. 예. 정점식 원내대표까지도 심지어 나는 친윤 아니다. 예. 인재 개파 없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런 당원들과 논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출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권력이 이렇게 쇠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파구의 부정선거론에 올라타가지고 나는 전국 재투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효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사실은 알아서 정리될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동훈이 뭔가 여기 주류로 복당을 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 그래서 장동혁이 물러난다고 해서 한동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아, 의원님은 한동훈 의원은 복당이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당장 되기도 힘들고요. 본인이 뭐 당장 하겠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류가 이 권한이 권력 교체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아니 뭐 국민의힘에 장동혁과 한동훈만 있습니까? 그 수많은 110명의 짱짱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들 뒷짐지고 영남에서 다 지역 다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한동훈이 뭔가 당대표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2년 남은 그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가지고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지금 오리발 이렇게 적고 있을 텐데 절대 친한계가 주류가 되는 꼴은 못 본다라는 못 본다. 다수의 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55표를 전정식 원내대표한테 몰아줘서 결국엔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장동혁이 나가는 거는 시간순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이 한동훈은 아니다. 예. 공식 니꼬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은 또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민주당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 왜냐면 우리의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 일일 일 기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도 뭐 정청래를 응원하는 사람, 김민석을 응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나뉘고 있긴 하고, 이제는 의원들끼리도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예. 와, 이거 고대다. 말 그대로 되다. 이 상황 감당하기 참 힘들다.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정부가 4년이 남았고 성공하는 정부로서 1년 차거든요. 근데 예상치 않게 지선에서 우리는 정말 예상치 않게 정말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내 책임이요라고 오롯이 그 책임을 지려는 지도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당권 투쟁에서 더 강하게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깝고요. 아,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민주당의 모습은 아닌데. 그래서 어떠한 그 권력은 항상 그 움직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받고 있는 신뢰와 기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너무 치열하게.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선 때는 서로 뭉쳤다가 예. 그 다음에 당대표 관련해서는 차기주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게 이게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하면 예. 그래서 저는 2달 남은 전당대회가 앞으로는 비전 제시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의 지금 떨어진 국정 지지도 다시 끌어올려서 예. 성공하는 정부로서 유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 것이냐. 그것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리더십과 능력과 그런 노하우를 지지자들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비전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뭔가 네거티브나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걸로 당이 쪼개지는 즉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과거에 우리가 뭐 열린우리당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전당대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지자들도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이 사안을 보면서 후보의 면면을 보면서 누가 더 좋은 리더십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다 훌륭하신 우리 당의 중진 자산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너무 이렇게 긁어대는 것보다는 서로 존중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더 나은 리더십이야. 이런 고품격의 전당대회가 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